지리 1학기 기말고사 예상문제 학습지 풀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행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상 새로운 곳을 대상으로 한다. 여행지의 대상지는 새로운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익숙한 곳도 여행으로 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정해진 여행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다. 물론 정해진 여행 경로를 따라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자신만의 경로를 개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청소년기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잖아요. 이 청소년기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여행도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자연환경의 체험 활동으로 제한해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환경으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문환경이라는 환경도 체험을 하기에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같은 장소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사람이 동일한 느낌을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여행자 개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료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행을 분류한 것이다. 가하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동기에 따라서 레크레이션, 교육, 비즈니스 여행이 될 수 있고 여행하는 대상지에 따라서 국내 여행, 해외 여행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관심 대상에 따라서 여행을 분류했는데 여기 촌락 여행이 나와 있잖아요. 가에 대비되는 촌락 여행. 그러면 촌락에 대비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촌락 여행에 대비되는 여행은 도시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도시 여행에 들어가줘야 되고요. 대상 경관에 따라서는 무엇을 보느냐, 자연 환경을 보면 자연지리 여행이 되는 거고 인문 환경을 보면 인문지리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기준에 따라서는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이 있어요. 그럼 단기 여행, 장기 여행으로 구별을 할 때의 기준은 여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도시 여행, 나에는 여행 기간이 들어있는 5번을 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여행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여행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진행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를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돌아오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이러한 여행을 우리는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랜드 투어는 영국에서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의 문화를 배우고 이 자제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학습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여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여행기의 제목을 쓰시오.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중국 기행 문집이고요. 중국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수록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치나 풍물 등을 단순히 묘사한 데 그치지 않고 이용후생편에 중점을 두어 수많은 여행록 중에서도 백미에 꼽히는 이 여행기의 제목은 열하일기가 되겠습니다. 열하일기는 우리 조선 정조 때 연암 박지원이 실학자였죠. 이분이 청나라를 방문하고 작성한 여행기입니다. 여행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행의 교통수단과 장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입니다. 기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박은 배를 이야기를 해요. 이동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배가 아니라 항공,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항공, 원하는 여행지로의 접근성이 높다. 항공은 우리가 공항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여행지로의 접근성이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비싸고 빠른 교통수단이 되겠죠. 니은에서 설명하는 원하는 여행지로의 접근성이 높은 것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자동차, 여행 대상과 이동 시간이 자유롭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 기차나 선박이나 항공과는 달리
이게 문전 연결성이 좋다고요. 문 앞까지 차를 타고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도보에 비해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제약이 많이 되지만 자동차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대상과 이동 시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철도, 기차를 이야기를 하죠. 기상에 따른 제약이 적고 정시성이 높다. 그쵸?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리는 기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정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시각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받아보면은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굉장히 분단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철도는 정시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디귿, 리을이 들어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가나 여행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여행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가. 나는 나 자신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어. 온종일 걷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고요. 그럼 이거는 걷는 것과 관련한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 세계 최장 노선의 교통수단을 타고 모스크바에서 바이칼까지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고 싶어. 이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걸어서 다니는 여행, 나는 철도, 기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에는 걷기 여행, 나에는 철도 여행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광지에서 여행자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지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도로지도. 도로지도는 도로가 어디에 어떻게 나 있고 어떤 길을 가려면 어느 도로를 가야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토지 이용도. 토지 이용도라고 하는 건 어떤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농사를 짓는지, 상업시설인지, 주거지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지도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도는 주로 연구, 분석, 시설 관리와 같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지도이기 때문에 여행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 관광 그림지도. 관광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지도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사용하기에 좋고요. 4번 지하철 노선도.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 내가 이동을 하려면 어디에서 타서 어디로 내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우리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 놀러 가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5번 위성 영상 지도. 위성 영상 지도는 위성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든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도 어플 있죠?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것들 또는 구글 맵 같은 것들을 보면은 위성 영상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여행할 만한 곳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기술이 무엇인지 쓰는 거예요. 이 기술은 실세계의 그래픽 형태의 가상현실을 실시간으로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스마트폰 등에 적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픽 형태의 정보들이 화면 속 실세계의 지형 지물에 표시가 돼요. 대부분 위성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토대로 운영이 되며 이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이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포켓몬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지문에 답이 나와 있는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이 기술은 증강현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떠한 제목이 있을 거고 내용을 보니까 2004년 인도洋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은 쓰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진 해일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진 해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 중 하나인 타이 푸켓의 한 해변에서만은 예외가였습니다. 2주 전 지리 시간에 지질 해일을 배운 11세 영국 소녀가 지질 해일의 징후를 알아채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대피하게 했어요. 결국 그 소녀가 있었던 해변에서는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 이 제시문은 안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잘 습득하고 이 학생은 지리 수업 시간에 뭔가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의 인명을 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글에서 이 영국 소녀도 여행을 가서 이 지식을 활용을 했으니까 여행지에서 안전 지식과 관련한 그런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정보 중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이 GPS라고 하는 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라서 이 위성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 지구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에 외교부 콜센터. 콜센터라고 하는 건 전화로 여기 외교부에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외교부 콜센터는 전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고요. 나머지 2, 3, 4, 5번 길 안내 시스템, 현지 날씨 검색, 위치 기반 서비스, 인터넷 지도 정보 서비스들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행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는 우리 교과서에 대단원 2단원인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리 여행의 개념을 서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단체 놀이 중심의 여행. 왠지 이건 말만 들어도 틀린 말인 것 같죠? 네, 답은 1번입니다. 지리 여행은 단체로 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고 놀이 중심보다는 그 지역 향토의 인문 환경, 자연 환경과 같은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즐기기 위해서 개발된 감성적이면서도 관찰 가능한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리 여행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12번에 있는 선택지들은 전부 다 지형지리 여행과 관련한 선지들이 되는데 지형지리 여행이라고 하는 건 산, 강, 바다, 물과 같은 그런 자연환경과 그것들이 위치한 지점의 인문 환경의 특징을 지리적 관점에서 즐기는 여행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노년기 지형이 굉장히 많아요. 국토의 반 이상이 시원생대, 고생대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고 땅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노년기 지형의 특성상 곳곳에 그 오랫동안 살아온 조상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고요.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세계유산과 같은 다양한 지리여행지를 쉽게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4번인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갖춘 지리여행지이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보겠습니다. 화강암 풍화지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화미지형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말을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핵석이라고 하는 건 화강암이 풍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둥글둥글한 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풍화지형에서 볼 수 있고 타포니라고 하는 건 화강암 지역을 포함한 다른 암석에서도 관찰이 가능한 지형입니다. 이 타포니라고 하는 건 암석에 모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염류 같은 것들이 이 암석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또는 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먼저 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멍이 생긴 그런 부분을 타포니라고 해서 타포니도 화강암 풍화 지형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돌리네라고 하는 건 화강암 지역이 아니라 석회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석회암 지역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회암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과 만나서 녹아서 땅이 움푹 파인 지역을 돌리네라고 해요. 그래서 돌리네를 볼 수 있는 지형은 화강암 지형이 아니라 얘는 석회암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리을, 주상절리라고 하는 건 절리는 암석 사이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상이란 말은 기둥 모양으로 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상절리는 주로 현무암이 있는 지역에서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형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화강암 풍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풍화 미지형으로는 핵석과 타포니가 들어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강원도에 있는 동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동강은 한강의 상류 구간을 흐르고 있고요. 이런 동강은 흐르다가 영월, 강원도의 영월이라는 지점에서 서강과 만나요. 그래서 동강과 서강이 만나서 남한강을 이룹니다. 이러한 동강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유하천이라고 해서 구불구불한 하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공유하천으로 석회암 지대를 지나고 있고요. 이러한 동강의 발원지는 한강 발원지랑 똑같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강은 공유하천이고요.
2번 동강은 뜬봉샘이 아니라 검룡소에서 발원을 하고 3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남한강의 상류에 해당하고요. 동강은 태백을 지나지는 않고요. 서강과 합류해서 남한강을 이룹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후지리 여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후가 만든 지형 특성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기후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러 인문 현상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지질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여행지를 볼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기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여행지고요. 3번 기후지리 여행지는 해발 고도와 무관하지 않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고 강수량이 달라지고 습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4번 동일한 위도성에는 동일한 기후지리 여행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위도라 하더라도 대륙의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여행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는데 동일 기후대라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 특성을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는 거예요. 빈칸은 모든 기후대 중에서 가장 삭막하면서도 역동적인 지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여행입니다. 식생피복의 방해 없이, 식생피복이라는 건 식물들로 땅이 덮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식생피복에 방해가 없다라는 말은 식생피복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고 이 지역은 식물이 별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 없이 지구 태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를 여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건조지리 여행이겠습니다. 그래서 건조지리 여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 발원지를 주제로 해서 여행을 하려고 해요. 하천별 발원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든 고른 것을. 여기에는 보기에 있는 낙동강, 황지, 금강, 뜬봉샘, 영산강, 용소, 섬진강, 대미샘 모두 다 맞는 선지를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알아놓으면 한강. 한강의 발원지는 아까 강원도 태백에 있었죠? 태백에 위치한 검룡소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 하류에서 볼 수 있는 지형지리 여행 대상체를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하천이랑 관련한 걸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류랑 관련된 여행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폭포는 우리가 주로 산지, 계곡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하천이기는 하지만 하천 상류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 되고 삼각주는 영어로 델타라고 하는데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접경지역 우리가 하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하천이 상류로부터 가지고 온 그런 토사를 쌓아서 만든 하천이 퇴적해서 만든 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삼각주 2번이 돼요. 선상지는 계곡을 빠져나온 그런 하천 상류의 물질들이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지점을 만나면서 하천의 유속,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져서 거기에 쌓아놓은 부채 모양으로 쌓아놓은 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상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해식에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천 지형이 아니고 얘는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해안 지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상절리는 어떤 현무암질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갑자기 수축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는 현무암이 줄을 이루는 암석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하천이나 해안 지형이 아니라 화산 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 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지리 여행지의 특징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꽃보다 청춘과 같은 그런 예능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얼음과 불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음과 관련한 그런 지형도 있고 불과 관련한 무언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화산도 있고 빙하도 있고 만년설도 이제 널리 분포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곳은 판과 판의 경계에 있어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태고의 지형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은 아이슬란드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1년에 4,100mm 이상 오는 지역도 있고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아이슬란드의 중북부 지역은 1년 동안 406mm에 이르는 이 정도의 강수량은 굉장히 비가 적게 오는 강수량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강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을 하나씩 보면 1번 빙하 만년설이 가득한 여행지 맞고요. 2번 연간 유량이 풍부한 하천을 볼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유량이 풍부할 것이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유량이 부족한 하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3번 겨울철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능에서 오로라를 보러 가는 곳은 주로 아이슬란드 지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과 캐나다 북부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4번 여행객들이 온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열이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열 발전과 온천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서 관광산업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5번 판과 판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어 많은 한라산이 분포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번 보겠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 지형지리 여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여러분들이 파타고니아 지역 말고 아마 옷 브랜드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칠레랑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에 있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남부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기후대로 봐서는 건조 지역 중에서도 스텝 기후라고 해서 짧은 풀들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들 중에서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지의 높은 봉우리들이 많아서 고산 기후대가 나타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안데스 산지로부터,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여러 곳의 빙하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파타고니아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고요. 파타고니아는 아타카마 사막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안데스 산맥의 고산 빙하가 파타고니아 지리 여행의 백미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파타고니아 지역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여행시 이동이 엄청 자유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지리 여행지인 데스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데스밸리는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경계지역,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데스밸리는 굉장히 더워서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들 중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역은 연 평균 기온이 4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13년에는 얘네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57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행 성수기는 더운 시기가 아니라 좀 추운 시기, 1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오면 극한의 고온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2번입니다. 22번부터는 우리 대단원 3단원인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22번 유럽의 종교와 아프리카의 음악이 조화롭게 가미된 유래를 통해 만들어진 축제명과 국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찾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설명은 리우 카니발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우 카니발은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넘어온 사람들이 즐기던 사순절이란 축제랑 아프리카 노예, 여기로 이동해온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 생겨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23번.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과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중국의 용선축제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맞고요. 2번.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는 것 맞습니다. 3번.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 맞고요. 4번.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으로 세계유산 중에 하나는 아니고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무형의 유산이고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건 유형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세계유산과 문화유산은
세계유산에 들어있는 문화유산과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인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이 전송된 것은 맞습니다.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한 국가와 그 의미를 연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에 1851년 수정국 만국 박람회는 영국에서 개최가 되었고 얘네의 의미는 새로운 과학 문명과 기술 맞고요. 2번 1893년 시카고 박람회는 이때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도시 경관의 대부분이 형편없었고 공장 연기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고 굉장히 불쾌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산업도시로 미국의 도시들이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박람회에서 시카고라는 도시가 어디로 가야 할까와 관련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되묻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관심은 도시 환경의 개선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원조가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박람회 엑스포가 2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25번 네팔과 인도의 종교 여행지와 여행 목적을 짝지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예요. 1번에 룸비니는 부처가 탄생한 탄생지 맞고요. 2번에 사르나트는 부처가 최초로 설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 그런 장소가 맞습니다. 3번 부다가야는 인도의 겐지스강 하류인 비하르주에 있는 불교 유적지인데 기원전 5세기에 석가모니가 이 부다가야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불교 성지이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지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라나시는 힌두의 화장터이자 힌두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다음으로 26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가 맞고요. 2번 예루살렘의 대성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곳이 맞습니다. 3번 예루살렘에 있는 겟세마데 동산은 크리스트 교도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 맞고요. 4번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사원이라고 하는 이 바위사원은 크리스트교의 성서에 따르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한 곳입니다. 이러한 바위사원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둘 다 바위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이슬람 지역의 종교 문화와 거리가 먼 것은? 나머지 1, 2, 3, 5번은 맞는 설명이고 4번에 나와 있는 겟세마데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을 가로막은 올리브산에 있는 동산으로 예수가 유대 교도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예수가 체포된 그런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여행지. 캄보디아에 가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이 지역의 독특한 건축 미술 양식은 인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커다란 뱀, 창문, 기둥의 장식 조각과 같은 그런 건물의 형태, 석조 장식의 모든 면에서 이 건물은 크메르 제국의 독자적인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앙코르 와트예요. 앙코르라고 하는 단어는 왕도라는 뜻이고 와트는 사원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크메르라는 종족은 왕과 유명한 왕족이 죽으면 그 사람이 믿던 신과 합의를 한다. 일체가 된다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왕은 자기랑 합의하게 될 신의 사원을 건립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앙코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룬 수리아 바르만 2세가 바라문교 주신의 하나인 비슈누랑 합의하기 위해서 건립한 바라문교 사원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국가와 음식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 타코, 러시아의 피로그, 에스파냐의 빠에야, 브라질의 슈아스코가 있고 리조또 또는 우리가 리조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쌀을 버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뒤에 육수를 붓고 채소, 향신료, 고기, 해산물과 같은 그런 부재료를 넣게 함께 졸여낸 부드러운 식감의 이탈리아 쌀 요리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술여행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에 있는 가우디 건축물 여행은 가우디가 만들어낸 건축물을 여행하는 거고 2번 아르헨티나의 탱고 여행, 탱고라는 예술 3번 베토벤의 생가 방문, 베토벤이라는 예술가
4번에 모로코의 아이트벤하두 흑집은 모로코의 유적으로 예술적 감각이라기보다는 사막의 오아시스 주변 언덕에 군사적 목적과 교통의 요지의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로 척박한 환경에서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흔한 재료로 집을 지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여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예술여행보다는 문화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5번은 도자기 마을, 도자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예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31번 보겠습니다. 여행지와 그 매력을 짝지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보르도라는 지역은 프랑스의 와인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유명한 장소이고요. 새벽 차밭 연결된 새벽 차밭이라는 건 차밭을 여행하는 유명한 여행지로는 인도에 있는 무나르, 중국에 있는 운남성 푸얼시, 그리고 일본 같은 것들이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등록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에 있는 남한화성은 문화유산 맞고요. 2번에 수원화성은 세계유산 맞습니다. 3번 의궤에 따른 정조의 수원행차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조의 수원행차 이거는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수원시 화성 문화재이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궤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거행된 의뢰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그런 서책으로 이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세계유산,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고요. 5번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계유산 여행의 대상지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전부 다 세계유산 여행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에 있는 용머리 해안 여기는 세계유산 여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용머리 해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삼방산 해안가에 있고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얘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고요. 제주도에는 한라산, 검은 오름, 성산 일출봉 이렇게 세 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서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습지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학습지 내용을 잘 숙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이랑 기말고사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